세상 이야기입니다. 윤동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1943년 7월에 체포되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나눈 얘기 중에는 징병에 갈 경우 군사 지식을 얻은 후 독립을 위한 기회가 오면 그 지식을 독립을 위해 써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일본에서 내린 결론을 요약하자면 일본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때가 되면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 기회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민족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 무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징병에서 배운 군사기술을 이용할 준비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주로 윤동주가 친구들과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송몽규가 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 생각의 실현이 가능했을까요? 윤동주와 송몽규의 연희전문학교 동기들 중에는 나중에 민족 문화와 전통에 관한 연구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많습니다. 그 인물들은 대학생 시절부터 그 분야에 정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윤동주가 직접 만났던 사람 중에는 김송, 윤석중, 정지용, 이양하, 김윤경, 손진태, 최연배 등 작가이면서 학자인 민족의식이 강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송몽규와 윤동주 주위에는 중학교 시절 낙양군관학교에 갔다 온 라사행도 있었고 사회주의 계열의 박치우도 있었습니다. 연주를 동원하자면 만주와 북간도 지역의 젊은이들과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큰 그룹을 형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명동 출신이고 윤동주는 간도 지역의 정신적 지주였던 김약연 선생의 조카입니다. 송몽규의 아버지 송창희는 중국 마을에 촌장을 하며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용정지역 기독교 독립운동 세력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명동학교, 은진중학교, 연희전문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의 온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작가, 학자, 사회운동가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 제국에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이런 토양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보고 윤동주에 대한 증언을 보면 윤동주의 성격이 아주 얌전하고 내성적인 것 같지만 윤동주의 심성은 그와 반대입니다. 동생들의 회상 속에 가끔 등장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보면 윤동주의 마음은 용광로 같았던 것 같습니다. 용정에서 길을 가다가 일본식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인들을 보면 메스껍다고 말하면서 외면하였고 친구들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면 조선어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친지들에게 나긋나긋했지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동주는 행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후배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가 교우 관계를 맺고 좋은 선생을 찾아가서 배움을 얻는 행동은 그의 생애 곳곳에 나타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윤동주의立교대학 동창은 윤동주가 어느 날 자신은 조선에서 왔는데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의 신부였던 다카마츠 고지 선생을 추천하자 윤동주는 그 선생의 사택에까지 방문하며 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창에게 좋은 선생을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윤동주는 배움을 얻고 교우 관계를 맺는데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사건, 즉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은 갑자기 등장한 경향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사건이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들을 알았을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는 두 번째 사건의 주동자는 윤동주와 함께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중 두 개의 사건을 살펴보면 윤동주와 송몽규의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동아연맹 사건으로 1941년에 벌어졌고 일본 도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동아연맹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 온건파 우익의 지배 논리입니다. 일본이 만주와 중국을 강압적으로 점령할 것이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차별을 없애서 동아시아 연맹처럼 큰 연맹을 만들어서 서구에 대항하자는 주장입니다. 느끼셨겠지만 좀 위선적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은 중국과의 긴 전쟁으로 잘못하면 일본이 전쟁의 수렁에 빠져 결국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주, 중국, 인도 등등 전쟁 중이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에서는 이 생각이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일부 정치가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독립을 위한 친일 협력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라이벌인 왕징웨이가 그랬습니다. 그는 난징에 친일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에서 일본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상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이시하라 간지이고 조선에서도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립의 방법을 찾기 위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친일 행위를 면피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각 지역에 동아연맹 협회가 생깁니다. 도쿄에 있던 조선인 김창옥, 홍영기, 박서구, 강수원은 동아연맹 조선학생 좌담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에는 연맹 관계자인 강영석의 지도를 받으며 동아연맹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1940년 12월 네 사람은 따로 모여 의견을 나눕니다. 그들의 결론은 동아연맹으로는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조선민족의 행복을 위해 제국의 굴레를 벗어나 자주 독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선 독립운동을 추진한 비밀 결사 조직인 우리들을 만듭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 동아학생연맹의 위장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1941년 8월에 전원 체포됩니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지고 1944년 10월이 되어서야 김창옥, 강수원, 박서구는 징역 3년, 홍영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도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선고는 1년 전인 1943년입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면서 처벌 형량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교토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가 잡힌 곳입니다. 조영주, 조은재, 양인현은 동아연맹운동에 참여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1940년 4월 28일 조선인 유학생들은 아라시야마 공원에서 만나 운동 참여와 조선민족의 정치적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6월에는 이 사상의 주창자인 이시하라 간지를 직접 찾아가 동아연맹론과 조선 독립 문제를 토의할 정도로 이 운동에 몰두했습니다. 다음 해인 1941년 졸업생 송별회에서 조영주는 동아연맹 운동을 통한 조선민족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해 6월부터 11월까지 60여 차례 학습회를 열고 운동을 발전시킵니다. 결국 1942년 3월 세 사람은 동아연맹 운동을 이용해 조선 독립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송몽규가 교토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한 달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3명 중 양인현은 1943년 4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합니다. 조영주와 조은재는 1943년 12월에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납니다. 이들의 형량은 윤동주와 송몽규의 형량보다 낮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아연맹이라는 운동과 연관된 사건으로 이 두 그룹 모두 강영석이라는 인물과 연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도쿄 동아연맹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1990년대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교토 중학 사건으로 알려진 김헌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동아연맹 사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사건입니다. 김헌술은 1941년 당시 교토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입니다. 그는 친구 김용규와 함께 민족 차별을 비판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항일 투쟁을 하기로 결의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모임을 가지면서 독립운동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헌술은 일본과의 일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조선인 징병제도를 반대하면서 징병을 당할 경우 조선인 병사들이 연합군에게 투항함으로써 일본에 타격을 주어 패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동지들을 모으고 동양 친구들에게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체포됩니다. 김헌술은 체포된 후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1943년 6월 징역 1월 6개월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합니다. 이때 윤동주를 만납니다. 김헌술도 1990년에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연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다음으로 잡힌 사람이 윤동주와 송몽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은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42년과 1943년에 있었던 독립운동 관련 사건들입니다. 모두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목록 중에는 노동자들이 벌인 투쟁은 빠져 있습니다. 이 두 해에만 봐도 한 달에 적게는 2개, 많게는 대여섯 건의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독립운동 관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재외동포사 연표에 가시면 모든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설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일본에서만 규슈부터 홋카이도까지 한국 젊은이들이 간 곳에서는 모두 독립운동 관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제 말기 독립운동이 거의 사라졌다는 말은 정말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당시 젊은이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갔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윤동주와 송몽규가 운이 없어서 체포되었다는 한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위에서 언급한 조선 젊은이들의 끊임없는 저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조선 젊은이들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조선 학생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경험합니다. 조선에서는 그나마 같은 조선인들끼리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다수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차별이 더욱 심했고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내선일체니 조선과 일본은 한 국가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저 2등 시민이었습니다. 조선인 학생은 하숙집도 구하기 힘들었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을 받았고 노골적인 차별을 받아도 항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은 어떤 미래를 예상했을까요? 아무리 일본인인 척 이름을 바꾸고 일본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여도 결국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하급 인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친일을 주장하는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일본에 무릎을 꿇어봤자 2등 시민이 될 뿐이고 저항을 하면 적군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젊은이들이 순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징병 문제를 독립의 기회로 삼고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시도는 그 시대 젊은이들이 선택한 삶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한 독립운동 방식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총뿌리를 일본군에게 향한 조선인도 있었고, 일본군에서 탈출해서 광복군이 된 사람도 있었고, 연합군에 투항한 사람, 포로가 된 후에 연합군에 협조한 사람 등 윤동주와 송몽규, 그리고 그 당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행동들이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이 그 많은 조선 젊은이들을 감시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이런 조선 젊은이들의 생각이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여러 사건들을 제국주의와 싸운 조선 젊은이들의 또 다른 전쟁으로 보는 것은 그리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일 나치 정권이나 무솔리니 정권 하에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희생당한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이런 반제국주의 운동을 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야박하기만 합니다. 윤동주의 당숙인 윤영춘은 윤동주가 도쿄에 있을 때 함께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은 친척입니다. 윤영춘은 용정에 있는 윤동주의 가족으로부터 윤동주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윤동주의 어릴 적 친구인 김정우와 함께 교토로 떠납니다. 그때는 전황이 어려워서 쌀이 배급제로 실시될 정도로 물자가 귀했습니다. 윤영춘의 사정을 전해들은 YWCA 총무 정기련 여사가 비상용 쌀 1마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마저 몰래 숨겨 교토에 갔지만 윤동주의 학교와 하숙집에서는 사정을 전혀 몰랐고 윤동주가 잡혀있는 곳인 시모가와 경찰서에 가서야 윤동주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윤영춘이 윤동주를 면회한 곳은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윤동주는 조선어로 쓴 자신의 원고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영춘에게 보여주었던 시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참 좋은 시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윤동주가 번역하고 있던 원고의 분량은 꽤 되었다고 합니다. 면회는 가져간 쌀로 만든 도시락을 전해주는 것과 얼굴을 본 것만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윤영춘이 나갈 때 윤동주는 염려 말라고 말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에게 곧 석방되어 나간다고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윤영춘이 생전에 윤동주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친구 김정우의 기억으로는 윤동주가 자신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윤동주를 조사하던 형사가 김정우에게 윤동주가 괜한 영웅주의 때문에 저런다고 비꼬면서 저것이 다 증거라고 말하면서 윤동주의 원고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한자 정도 됐다고 하니 30cm 정도의 원고가 놓여 있었고 우리는 그만큼의 윤동주의 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윤동주는 정말 위험인물이었을까요? 송몽규 옆에 있어서 그렇게 보였던 것이 아닐까요? 윤동주에게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다닙니다. 송몽규와 윤동주가 나눈 대화는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 준비였고 그것은 일본 당국의 입장에서는 소위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의 경우보다 더 넓었고 더 중요한 인물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만주 지역 출신입니다. 그곳은 조선반도보다 통제가 더 어렵고 다양한 세력이 암약하는 곳이었습니다. 윤동주만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제국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길러낸 명동촌 출신, 민족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이자 적국의 종교인 기독교 목사인 김야견의 조카, 조선인의 도시 용정에서 성장, 평양민족학교인 숭실학교 출신, 용정 기독교 학교인 은진중학교 출신,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것도 민족주의와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진보적인 기독교 신자, 기독교 계통의 연희전문학교, 일제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기독교 대학인立교대학, 그리고 또다시 기독교 대학인 도시샤 대학, 전공은 적국의 학문인 영어 영문학,
연희 전문 학교부터立교대학, 도시샤 대학까지 서양 문학만 공부, 금지된 조선사와 조선어에 대한 책 보관, 친구들에게 대여, 스스로 쓴 조선어 원고들, 조선어를 최고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원고에서 볼 수 있는 투철한 민족의식과 민족의식이 깔려있는 그의 시, 자신의 희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조용한 결의가 담긴 시들, 이런 것들이 윤동주 속에 모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어를 쓰는 것은 금지된 행위였고 일본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서양 문학을 배운다는 것은 적국의 문학을 배우는 것과 같았고 당시에는 그리 환영받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서양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스파이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거기에 더해 창작 능력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압수당한 윤동주의 소지품 중에는 필사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던 세력은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 무정부주의자 세력,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사회주의 세력에는 공산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워낙 독자적인 세력이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일본이 당시 가장 껄끄러워했던 소련과 연관이 있었고 국제적으로 가장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세력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세력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세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제국주의의 탄압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코바야시 다키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좌파 소설가로 개잡이 배를 뜻하는 개공선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소설 개공선은 일본 사회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드러낼 때마다 다시 사람들에게 읽히는 일본 좌파 소설의 고전입니다. 다키지는 반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는 공산당원으로 반제국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다키지 한 사람만 그런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에 만든 윤동주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윤동주를 기소했던 에지마 검사를 직접 만납니다. 에지마 검사는 문서를 보자마자 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어떤 기억이냐고 묻자 사회주의자였다고 기억한다고 대답합니다. 名前覚えてますよ。記憶がありますか？どんな記憶がありますか？なんか社会主義え？社会主義。社会主義。覚え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ちょっと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でも内容は覚えてます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얼마나 다를까요? 해방 후 우리나라 문화계와 문학계는 친일파들이 다시 활개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나약하고 예민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표현하는 일종의 기능인으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설픈 계몽운동이나 하는 삼류 선비 역할을 맡깁니다. 자신들이 그 어두운 시절에 영혼을 팔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윤동주의 세대는 아주 새로운 세대입니다. 개인에 침몰되지 않았고 시대와 나를 계속 고민했던 세대입니다. 시는 단 한 구절로 독자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윤동주의 서시 첫 구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양심을 얘기할 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의 마지막 구절은 죽음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양심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많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윤동주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자. 언젠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극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죽음과 희생은 우리 세대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인 별에는 밤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윤동주는 이 시 끝에서 자신의 이름이 묻힌 무덤 위에 생명의 풀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그가 연희전문학교 졸업기념으로 만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 당시 윤동주의 생각의 결정체이자 결론입니다. 이 시도 일본어로 번역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윤동주는 제국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서정시나 쓰는 시인 나부랭이 글쟁이였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